지연은 반듯한 흰 와이셔츠를 입은 정우의 손을 꼭 잡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청담동의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받은 프로포즈. 촛불 아래에서 정우는 반지를 꺼냈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야라고 말했다. 순백의 장미꽃 속에 숨겨진 반지는 반짝였고 지연은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지 1년 차.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지연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믿었다. 두 사람은 3년 전 지연의 작은 건물에 입주한 한 개인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였던 첫 만남은 생각보다 빨리 연인으로 발전했다. 정우는 늘 말했었다. 너는 내게 안정이야. 지연은 그 말에 위안을 느꼈다. 어린 시절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갈증이 있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간신히 다녔고 졸업 후엔 쉼없이 일하며 자산을 모았다. 그 결과 34살이 된 지금 4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물론 건물의 70%는 대출이었지만 매달 성실히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그녀에게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생긴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정우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오래 기다려온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프로포즈 직후 잡힌 상견례에서 지연은 믿을 수 없는 요구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그날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견례 당일 지연은 조심스럽게 원피스 주름을 다듬으며 정우의 가족과 마주했다. 고급 한정식집 정우의 어머니 오미경 여사는 앉자마자 테이블을 스캔하듯 살폈다. 중년의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눈빛엔 어딘가 날 선 기색이 있었다. 건물 있다고 들었어요. 혼자 살기엔 좀 과하지 않나 싶네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미경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요. 명예 같은 건 부부간에도 공유하는 건데 시댁 쪽에 넘겨놓으면 어때요?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테니 걱정 마시고. 지연은 숟가락을 놓았다. 말문이 막혔다. 정우는 그녀를 힐끔 보더니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마치 그 정도는 이해해줘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좀. 아유,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시댁 명의로 해놓고 나중에 상속 생각도 해보자는 거지. 우리 정우가 병원 차릴 생각도 있고 뭐든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지연의 속이 싸늘해졌다.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 느껴졌다. 특히 정우가 그 말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에 더 실망스러웠다. 상견례가 끝난 뒤 정우는 그녀에게 따로 말했다. 우리 엄마 말 좀 과하긴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어차피 같이 살 거고 그 건물도 너 혼자 힘으로 샀다고 하기엔. 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깟 명예 하나가 중요한가? 우리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세상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다음 날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거기엔 그녀의 이름 아래 거대한 대출 내역이 명시돼 있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의 피와 눈물, 고통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지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실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거기엔 자신의 이름 그리고 80억 원에 달하는 담보대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류 위에 흐른 눈물 자국이 종이를 일그러뜨렸다. 그깟 명예 하나? 정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깟이라는 단어에 담긴 가벼움. 정우에게 이 건물은 그저 편하게 차릴 병원의 공간이었겠지만
지연에게는 목숨처럼 지켜온 삶의 결과였다. 대학 시절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졸린 눈으로 강의실에 앉았던 기억. 옥탑방의 곰팡이 냄새와 가끔 끊기던 전기, 한겨울에도 냉수를 틀어 세수를 해야 했던 그날들. 하루하루 모은 돈을 종잣돈 삼아 공실률 높은 낡은 상가 건물을 사들인 날의 떨림. 리모델링 견적을 받으며 혼자서 밤새 도면을 그리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정우의 가족에게는 극간명의 하나였다. 며칠 후 정우는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말은 달랐다. 엄마가 상처받으셨어. 내가 그렇게 정색하니까 마치 우리 가족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대. 지연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정우야. 그럼 내가 받은 상처는 뭐로 갚아줄 건데? 내 삶을 통째로 평가받은 기분이었어. 결혼이 가족을 이루는 거라면서 왜 나한테만 희생을 요구해? 정우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대신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도 달라지나 보다.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지연은 조용히 서랍을 열어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80억 대출. 이자만 매달 2천이 넘어. 내가 무슨 은수저라도 물고 태어난 줄 알아? 이 건물은 내 인생 전부야. 정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환경을 사랑한 거야. 정우는 아무 대답 없이 돌아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지연은 알았다. 진짜 혼자라는 걸.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한 해방감이었다. 파혼을 통보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면 끝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스스로의 감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직접 정우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처음 데이트했던 카페, 그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낯설도록 조용한 공간에서 지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냥 상견례에서 우리 엄마가 좀 지나쳤다고 해서 이럴 일은 아니잖아. 지연아, 감정적으로 굴지 말자. 그 말에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감정적인 것 같아? 그럼 내 어머니는 어떤 기준으로 내 건물을 요구한 건데? 상식이야? 가족 간의 배려야? 정우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지연은 말을 이었다. 너무 오래 외로웠어. 그래서 너를 만났고 처음엔 진짜 가족이 생기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걸 뺏으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지. 정우는 불쾌한 듯 말했다. 너 지금 너무 냉정해. 사랑은 희생이야. 그래, 사랑은 희생이야. 근데 그 희생은 상호적이어야 해. 나만 내놓는 게 사랑이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너랑 결혼하면 나 혼자만 잃는 것 같아. 내 삶, 내 꿈, 내 자존심까지. 그런 결혼 안 해. 카페를 나서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은 가벼웠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문득 어릴 적을 떠올렸다. 11살에 보호시설로 옮겨지던 날, 새로 배정된 침대 위에서 울음을 삼키며 다짐했었다. 절대 누가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하자. 절대 내 인생을 빼앗기지 말자. 그리고 지금 그 다짐을 지켰다는 사실에 조금은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지연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정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지연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굳이 정리할 말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사업 보고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게 내 삶이지. 재건축 허가 받으려고 공무원과 수십 차례 미팅을 다녔고 임대료 조정 문제로 세입자와 밤늦게까지 협상한 날도 셀 수 없었다. 건물의 전기, 수도, 소방 설비 하나하나까지 자신이 직접 점검했다. 그렇게 뼈를 깎듯 지켜낸 자산이었고 누구에게도 쉽게 넘길 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건물 옥상에 올랐다. 한강 쪽으로 트인 야경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밤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흩날렸지만 지연의 마음은 단단했다. 아래층에서 돌아가는 편의점 네온사인,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 택배 박스를 들고 오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건물에서 일어나는 소중한 일상이었다. 내가 만든 세계야. 누구도 이걸 값으로 평가할 수 없어.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정우였다. 하지만 지연은 화면을 잠시 보다가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연락처를 지웠다. 그 이름이 다시는 그녀를 흔들지 않도록. 다음 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파혼 통보서를 전달했다. 사유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결혼 계약 파기. 그 문장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 누구의 명령도 부탁도 회유도 그녀를 움직이지 못했다. 오직 지연 자신의 결정만이 그녀의 삶을 이끌고 있었다. 며칠 뒤 정우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건물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문을 열자마자 말했다. 미안했어. 그땐 내가 조금 욕심을 냈나 봐. 지연은 미소도 화도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저를 얕보신 거죠. 그리고 이어진 말은 단호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 한마디에 미경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엔 후회와 당황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곧 돌아섰고 그날 이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았다. 아니, 그 편이 오히려 더 자신답다고 느껴졌다. 파혼 소식은 예상보다 빨리 주변에 퍼졌다. 가까운 친구들부터 거래처 사람들까지 모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위로했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우가 의사잖아. 뭐든 이해하고 참고 살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결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깝다. 너무 자존심 세운 거 아니야?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위로랍시고 던진 말들이 결국 그녀의 선택을 감정적 판단이라 치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 친구 민지가 찾아와 맥주 한 캔을 들고 말했다. 야, 난 내가 진짜 멋있어. 남자 하나 때문에 내 삶을 깎아내리지 않았잖아. 아무나 그렇게 못해. 그 말에 지연은 그제야 마음이 풀렸다. 아직도 자신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우연히 SNS에서 정우의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엔 정우와 함께 찍은 웃는 얼굴이 있었고 그 아래엔 이런 문구가 달려 있었다. 이 시대 착하고 성실한 우리 아들. 불쌍한 여자를 만나 상처만 받았지만 더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지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다. 불쌍한 여자? 그녀는 생각했다. 오히려 안타까운 건 진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세입자들과 함께 작은 간담회를 열었다. 신축 공사가 끝난 지하층에 새로 입점한 카페 주인, 20대 청년 창업자, 소규모 공방 운영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었어요. 건물주가 이런 모임까지 열어주시다니 감동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야. 누구도 그녀를 불쌍하다고 할 수 없었다. 스스로 삶을 개척했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어떤 조건도 사람도 그녀를 규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불쌍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지연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숨기지 않았다. 밤이 되면 문득 서러움이 몰려오기도 했고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킨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밤마다 그녀는 되뇌었다. 이 눈물 헛되게 두지 않을 거야. 어릴 적 보호시설에 들어가던 날 손에 쥔 것이라고는 얇은 비닐봉지 하나뿐이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녀본 적 없던 시절 누군가가 너도 결국 청소나 하면서 살겠지라고 말하던 날의 모욕감도 아직 기억에 생생했다. 그런 그녀가 건물을 사들이고 회사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정직하게. 정우와의 일로 마음의 상처는 컸지만 그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달 후 지연은 지하 카페 옆 공간을 갤러리로 리모델링했다. 청년 창업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무료 대관을 시작했고 SNS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공간 덕분에 제 그림이 처음으로 팔렸어요. 사장님 진짜 감사해요. 저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텐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세운 공간이 누군가의 출발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뿌듯했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산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 싶었고 자신 같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길 바랐다. 그렇게 지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사장님, 언론 인터뷰 요청 들어왔어요. 여성이 운영하는 사회 환원형 건물주로 소개하겠대요. 직원의 말에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는 나도 내 이야기를 해도 될 때인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때 불쌍하다 여겨졌던 여자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다. 그날은 우연이었다. 아니, 어쩌면 운명처럼 마주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지연은 자주 가던 와인바에서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 들렀다가 출입문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정우였다. 한 여성과 함께 웃으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지연은 피하지 않았다. 굳이 피할 이유도 없었다. 자신이 작아져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먼저 눈을 마주쳤다. 정우는 그녀를 알아본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 오랜만이네. 지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잘 지냈어? 그의 옆에 있는 여성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떴고 둘만이 남았다. 정우는 어색한 듯 말을 꺼냈다. 그땐 많이 미안했어. 엄마가 좀 심했지. 나도 사실 좀 놀랐었어. 지연은 그 말에 웃음을 머금었다. 놀랐다고? 그날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희생이 사랑이라며 내 건물명에 넘기라는 게 그렇게 당연한 줄 알았던 너 말이야.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넌 잊었겠지만 나는 절대 잊지 않아. 누가 내 삶의 가치를 쉽게 판단하려 했는지, 누가 내 자존심을 가격했는지.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만나고 있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덧붙였다. 아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테이블을 떠났다. 남겨진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와인바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머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 노래를 틀었다. 익숙한 가사 속에 흐르던 구절이 마음에 박혔다. 내가 버티는 이유는 내가 나를 아끼기 때문이야.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반짝였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파혼 이후 지연은 오히려 더 분주해졌다. 갤러리 운영,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 여성기업가 포럼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젊은 건물주, 여성 자산가, 기부하는 CEO라고 불렀다. 하지만 정작 지연은 그 모든 수식어보다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혼자서 일군 80억 자산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조건을 걸었다. 그 어떤 스펙도 연애사도 묻지 마세요. 제 삶의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촬영 날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금 외롭진 않으세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게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해요. 제가 만든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외로움은 잠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놓치는 건 두고두고 후회로 남죠. 인터뷰 영상은 화제가 되었고 수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살고 싶다는 메시지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한 행사에서 뜻밖의 얼굴을 마주했다. 정우의 어머니 미경이었다. 그녀는 행사장 한켠에서 조용히 지연의 강연을 듣고 있었다. 끝난 뒤 미경이 다가왔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아니, 원래부터 그런 아이였는데 내가 몰랐던 거겠지. 지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어른들이 날 틀에 넣으려 했던 거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니? 정우도 여전히. 지연은 말끝을 끊었다.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어떤 관계든 제가 원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뒤돌았다. 이번엔 눈물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단단한 자신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어느 봄날, 지연은 평소처럼 건물 옥상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직원들이 정성껏 가꾼 꽃들과 화초들이 만개해 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을 숨터라 불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자신이 만든 작고 평화로운 세계. 이따금 사람들이 묻곤 했다. 지연 씨,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요? 그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매일 더 행복해지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삶이니까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정우도 예비 시어머니도 그녀의 인생에서 한때 스쳐간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남기지 않았다. 대신 지금 그녀 곁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하는 사람들,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었다. 더불어 살겠다는 철학은 회사의 운영 방식이 되었고, 세입자들과 나눈 수익 일부는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되었다. 그녀가 꾸는 꿈은 계속 확장되었다. 청소년 보호시설 출신 아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1인 여성 창업가를 위한 무이자 창업펀드까지.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처와 외로움을 누군가의 출발점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다. 이은재 재단 약한 이들을 위한 단단한 시작. 오픈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마치 하나의 축제 같았다. 누군가가 무대에 올라 그녀의 이름을 소개했다. 당신은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지연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그리고 말했다. 누군가는 제가 버틴 게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저 자신을 믿었고 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모든 날들 위에 서 있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때로는 스스로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인생의 성공이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지연은 이제 세상에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지연처럼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아름다운 성공이다.